68배 영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텅 빈 침대 한쪽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 처음 몇 년은 눈물로 지새웠고 그 다음 몇 년은 분노로 버텼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냐고,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냐고.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졌다. 감정이 말라버린 사막 같은 삶. 그저 숨만 쉬며 시간을 죽이는 나날들이었다. 영자의 아파트는 24평형 빌라 3층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거실 벽에는 아들 민준과 딸 수진의 결혼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민준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해 분당에 살았고 수진은 약사와 결혼해 일산에 터를 잡았다. 둘 다 각자의 삶에 바빴다. 명절이면 몇 시간 들렀다가 가는 게 전부였다. 영자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원망할 수 없었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밤이 오면 외로움은 맹수처럼 영자를 덮쳤다. TV를 켜도 소리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을 혼자 먹을 때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혼자인지 깨달았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누구는 몸이 아파 요양병원에 갔고 누구는 자식 집으로 들어갔고 누구는 영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그저 시간뿐이었다. 영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황혼의 사랑 따위 기대하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누군가와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누군가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었다. 나이든 여자가 외로움을 토로하는 건 추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영자는 그 감정을 깊이 묻어두고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다니며 시간을 때웠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영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바둑 교실에 등록했다. 사실 바둑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집에만 있기 싫었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고 싶었다. 복지관 2층 강당에는 60 중반에서 70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열댓 명 모여 있었다. 대부분 남자였다. 여자는 영자 포함 3명뿐이었다. 강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친절하게 바둑의 기초를 설명했다. 영자는 멍하니 강사의 말을 들었다. 흑돌과 백돌이 바둑판 위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놓은 돌은 다시 집어 올릴 수 없다는 것도. 그날 영자는 복지관 복도에서 정호를 처음 마주쳤다. 7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고답고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다. 회색 가디건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그는 영자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영자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영자는 정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저 착각인지.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정호는 다음 주 바둑 교실에도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정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어떤 표정으로 바둑판을 내려다보는지, 휴식 시간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정호는 말수가 적었다. 다른 노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도 그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가끔 웃음을 지을 때도 소리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그런 모습이 영자에게는 신비롭게 느껴졌다. 한 달쯤 지났을까? 바둑 교실이 끝난 뒤 정호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같이 차라도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다. 영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68배 나이에 이런 두근거림이 있을 줄 몰랐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복지관 앞 작은 카페로 향했다. 커피 한 잔에 1,500원 하는 노인들이 주로 찾는 그런 카페였다. 정호는 자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자신도 혼자 산 지 오래됐다는 것.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멀리 부산에 산다는 것. 젊었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는 것.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정호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었다. 평범한 노인의 평범한 삶. 하지만 그게 오히려 영자에게는 위안이 됐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호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했다. 영자는 그동안 몇 번 소개팅 같은 자리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지, 예금은 얼마나 있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럴 때마다 영자는 구역질이 났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래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정호는 달랐다. 그는 영자의 과거도 재산도 묻지 않았다. 그저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 복지관 바둑판이 너무 작다는 것, 요즘 무릎이 시리다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눴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바둑 교실이 끝나면 카페로 갔고 가끔은 복지관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정호는 항상 영자의 걸음에 속도를 맞췄다. 영자가 쉬고 싶어 하면 바로 벤치에 앉았고 영자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의 배려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딱 적당했다. 영자는 점점 정호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의 따뜻함.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정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아내와 사별한 게 아니라는 것. 사실은 이혼했다는 것.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것. 법적으로 이혼한 지는 한참 됐다는 것. 정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그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읽었다.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영자는 정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고,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정호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지 영자는 그때 알지 못했다. 1년이 흘렀다. 영자와 정호는 이제 복지관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다. 다른 노인들은 두 사람을 부러워했다. 황혼에 만난 인연이라며 축복했다. 영자는 행복했다. 정말로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호에게 보낼 문자를 생각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정호가 보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10년 넘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정호가 영자를 작은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이 자주 가는 식당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영자는 불편했다. 정호가 괜히 돈을 쓰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정호는 괜찮다며 웃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영자는 무슨 특별한 날인지 몰랐다. 둘의 사귄 지 1년이 되는 날도 아니었고 정호나 영자의 생일도 아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서로 의지하며 늙어가면 안 되겠냐고. 영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재혼 제안이었다. 황혼 재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정호와 함께하는 미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문제가 떠올랐다.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지? 만약 또다시 혼자 남게 되면. 정호는 영자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자신도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영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정호는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재산은 절대 섞지 않겠다고. 각자 가진 것은 각자 지키겠다고. 자식 문제에도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을 뿐이라고. 정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몰랐다. 자신 같은 늙은 여자를 누군가 원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영자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살 것인가 아니면 정호와 함께 살 것인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정호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영자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좋다고, 함께 살아보자고. 정호는 기뻐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영자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불안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영자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일단 함께 살아보고 정말 잘 맞으면 그때 법적으로 부부가 되자고. 정호는 흔쾌히 동의했다. 자신도 그게 좋다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영자는 안도했다. 정호가 자신의 불안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사실 정호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직 법적으로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이유가.
영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두 사람은 영자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정호는 자신이 살던 원룸을 정리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시계 하나. 그게 전부였다. 영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70이 넘은 사람의 삶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정호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거니 했다. 정호가 영자의 집으로 들어온 날 두 사람은 조촐하게 저녁을 먹었다. 영자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었다. 정호는 맛있다며 연신 칭찬했다. 영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준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행복했다.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정호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누군가와 함께라는 것이. 함께 산 지 석 달이 지났다. 영자는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려놓고 있었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정호는 살림도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함께했다. 영자는 이런 일상이 꿈만 같았다.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부부의 감각이었다. 하지만 작은 이상함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정호의 휴대폰이었다. 밤마다 전화가 왔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정호는 절대 받지 않았다. 진동이 울리면 화면을 확인하고는 무표정하게 거절 버튼을 눌렀다. 영자가 누구냐고 묻자 정호는 그저 모르는 번호라고 했다. 보이스피싱일 거라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보이스피싱치고는 너무 자주 걸려왔다. 문자 알림도 이상했다. 정호의 휴대폰은 항상 무음이었다. 진동도 끄고 화면도 뒤집어 놓았다. 영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정호는 습관이라고 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늘 무음으로 해뒀다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정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영자는 무심코 보았다. 화면에는 문자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이었다. 내용의 일부가 보였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영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정호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모른 척했다. 괜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정호를 믿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정호는 가끔 외출을 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복지관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병원에 간다거나 은행 볼 일이 있다고 했다. 영자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면서 이상함을 느꼈다. 정호가 외출할 때마다 몇 시간씩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다.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영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의문을 품었다. 정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어느 날 영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정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정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곧 웃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 그저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볼 일이 많다고. 영자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을 뿐이라고. 영자는 그 말을 믿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정호의 휴대폰에서 울리던 진동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영자가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멀리서 정호가 보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정호 옆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는 정호에게 무언가를 따지는 듯했고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못했다. 영자는 숨이 막혔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정호와 저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영자는 다가가려다 멈췄다. 두려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다. 영자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음도 무거웠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영자는 저녁을 차렸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정호는 영자의 이상함을 눈치챘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하다고 했다.
정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일찍 자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창밖은 깜깜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며칠이 지났다. 영자는 정호를 계속 관찰했다.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정중했고 다정했고 영자를 배려했다. 마치 완벽한 연기자 같았다. 영자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기가 울렸다. 영자는 수화기를 들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여자는 물었다. 정호 씨랑 같이 사시는 분 맞냐고. 영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자신은 정호의 법적 배우자라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아내라고. 영자 씨가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법적으로 자기 남편이라고. 영자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눈앞이 캄캄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자는 계속 말했다. 정호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혼했다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라고. 별거만 몇 년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지금 영자와 함께 사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걸 모를 리 없다고. 여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영자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는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귀가 멍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호가 거짓말을 했다. 이혼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아직 다른 여자의 남편이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정호의 애인인가 아니면 그냥 바보 같은 늙은 여자인가?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호가 돌아온 것이었다. 정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자를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영자는 묻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냐고. 내게 뭐였냐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정호는 영자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물을 가져다 줬다. 영자는 그 물을 받아들지 않았다. 그저 정호를 빤히 쳐다봤다. 정호는 점점 불안한 표정이 되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다. 영자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전화 받았다고. 당신 아내한테서.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렸다. 영자는 계속 말했다. 당신 아직 이혼 안 했다며. 법적으로는 아직 결혼한 상태라며. 왜 거짓말했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번긋거렸다. 변명하려다가도 말을 잇지 못했다. 영자는 눈물이 흘렀다. 미친 듯이 울었다. 속았다는 것, 배신당했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자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정호를 완전히 믿었다. 그게 잘못이었다. 정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오해가 있다고.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안 됐지만 사실상 끝난 관계라고. 별거 한 지 7년이 넘었다고. 아내와는 연락도 끊긴 지 오래라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곧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정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영자는 소리쳤다.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왜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냐고.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면 영자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다고.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영자가 관계를 거부할까봐 무서웠다고. 영자는 비웃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냐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냐고. 정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저 용서해달라고 정말 영자를 사랑한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정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짐 싸서 나가라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정호는 울먹이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다. 나가라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정호는 결국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영자는 정호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였다. 정호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영자는 물었다. 당신 진짜 이름은 뭐냐고. 나한테 한 말 중에 진실은 몇 개나 되냐고.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문이 닫혔다. 영자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다시 찾아온 고독. 하지만 이번 고독은 전과 달랐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팠다. 며칠 동안 영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정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지관에서의 첫 만남, 카페에서 나눈 대화, 공원 산책, 함께 먹었던 저녁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정호의 다정함도 배려도 사랑의 고백도 모두 연기였을까? 영자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정호도 진심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영자는 스스로를 추스렸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영자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정호의 혼인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고. 영자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 정호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영자가 계속 전화하자 결국 받았다. 영자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관계 증명서 떼서 보내라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보여주라고. 정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다. 이틀 뒤 정호가 나타났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영자는 봉투를 받아 뜯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배우자 성명, 혼인 일자, 이혼 여부. 이혼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정호는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다. 아내의 이름은 박미경. 영자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읽었다. 박미경. 정호의 진짜 아내. 법적 배우자. 그럼 나는 뭐지? 영자는 정호를 쳐다봤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자는 물었다. 왜 이혼하지 않았냐고. 정호는 대답했다.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아내가 이혼 조건으로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고. 합의가 안 돼서 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영자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냐고.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영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정호의 아내 박미경이었다. 박미경은 냉정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영자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박미경은 단호했다. 영자 씨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만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영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미경은 50대 후반의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냉철한 인상이었다. 박미경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영자에게 건네며 말했다. 읽어보라고. 영자는 서류를 펼쳤다. 가압류 통지서였다. 정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박미경은 설명했다. 정호와 이혼 소송 중이라고. 정호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정호 명의의 예금, 부동산 모든 것에 가압류를 걸어뒀다고. 영자는 충격받았다. 정호가 재산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호는 자신에게 국민연금으로 겨우 산다고 했었다. 하지만 박미경의 말에 따르면 정호는 제법 재산이 있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고 예금도 억 단위로 있었다.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정호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박미경은 비웃으며 말했다. 정호가 영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뭔지 아냐고. 영자의 아파트 때문이라고.
정호는 이혼하면 자신의 재산 절반을 박미경에게 줘야 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영자와 재혼해서 영자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영자는 숨이 막혔다. 그럼 모든 게 계획이었단 말인가? 사랑도 다정함도 함께 늙어가자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박미경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정호는 이미 전과가 있다고.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여자에게 접근했다고. 그때는 여자가 눈치채고 헤어졌지만 이번에는 영자가 걸려든 것이라고. 박미경은 영자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 동정이 영자에게는 더 모욕적이었다. 박미경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정호와 계속 만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정호는 아직 기혼자이고 영자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불륜에 해당한다고. 만약 정호가 영자의 재산에 손을 댄다면 박미경은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박미경이 자리를 떠난 뒤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갔고 바깥은 어두워졌다.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에 눈이 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급한 일이라고 했다. 이틀 뒤 영자는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다. 이름은 최은주. 최은주 변호사는 영자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었다. 정호와의 만남, 동거 그리고 최근의 폭로까지. 영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 최은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상담이 끝난 뒤 최은주 변호사는 말했다. 영자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정호는 명백히 사기적 동거를 시도한 것이라고. 영자를 속여 동거를 시작했고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행히 영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동거 기간 동안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정호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오히려 생활비는 각자 냈다고. 최은주 변호사는 안도했다. 그런 문제 없다고. 영자의 재산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최은주 변호사는 경고했다. 정호가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기꾼들은 포기를 모른다고.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영자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다. 정호와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최은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했다. 증거를 모두 보관하라고. 정호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만약 정호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증거들이 영자를 보호할 거라고.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정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했다. 통화 기록을 출력했다. 정호가 영자의 집에 살았다는 증거, 우편물 수령 기록, 이웃 증언까지 모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호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날의 녹음. 영자는 그날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었다. 본능적으로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느꼈던 것이다. 최은주 변호사는 그 녹음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정호는 자신의 기만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며칠 뒤 영자는 정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 그리고 영자의 집에서 가져간 물건이 있다면 반환하라는 요구. 정호는 답장을 보내왔다. 물건은 없다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하지만 영자는 마음을 굳혔다. 용서 같은 건 없었다. 정호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영자의 신뢰를, 사랑을,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희망을 짓밟은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영자는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됐다. 정호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정호가 병원에 간다고 했던 날들, 실제로는 박미경과 이혼 소송 관련 일로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던 것이었다. 정호의 외출이 잦았던 이유도 명확해졌다. 이중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한쪽에서는 영자에게 다정한 동거인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박미경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남편으로. 정호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영자는 결국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숨길 수 없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고 차라리 영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영자는 아들 민준과 딸 수진을 집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두 남매가 한자리에 모였다. 민준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수진은 어머니의 낯빛이 안 좋다며 건강을 염려했다. 영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복지관에서 정호를 만난 것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진 것,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최근 알게 된 정호의 거짓말까지. 민준과 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가 남자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더 충격받았다. 민준은 분노했다. 당장 정호를 찾아가 혼내주겠다고 했다. 수진은 울먹였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하지만 영자는 아이들을 말렸다. 괜찮다고 이미 정리했다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아이들은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분한 표정이었다. 민준은 물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자신들이 알았다면 정호를 조사했을 거라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다고. 그리고 솔직히 아이들이 반대할까봐 두려웠다고. 황혼 재혼 같은 걸 아이들이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가 외로우신 거 알고 있었다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만약 어머니가 좋은 사람 만나셨다면 자기들은 축복해줬을 거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하실 줄은 몰랐다고.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나쁜 건 정호라고.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의 위로가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끄러웠다. 민준은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했다. 정호를 사기죄로 고소하자고. 하지만 최은주 변호사의 의견은 달랐다. 사기죄는 입증이 어렵다고. 정호가 영자의 재산을 실제로 가로챈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 미수나 사기적 동거로 처벌받기 어렵다고.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면 영자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민준은 분했지만 변호사의 말을 받아들였다. 대신 정호에게 합의서를 쓰게 했다. 다시는 영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 그리고 영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호는 순순히 합의서에 서명했다. 아마 법적 문제로 커지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됐다. 정호는 영자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연락도 끊겼고 마주칠 일도 없었다. 영자는 복지관도 그만뒀다. 그곳에 가면 정호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바둑판을 보는 것조차 싫었다. 영자는 다시 혼자가 됐다.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왔다.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고 수지는 주말마다 영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불안했다. 영자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반년이 지났다. 영자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었다. 예전처럼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 고독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받아들였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영자는 정호와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사랑에 눈이 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영자는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을 원했던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 다만 상대를 잘못 만났을 뿐이었다. 그건 영자의 책임이 아니었다. 정호의 잘못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자는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영자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에 심어진 벚나무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영자는 문득 나가고 싶어졌다. 저 벚꽃 아래를 걷고 싶었다. 혼자서. 영자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공원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였다.
영자는 천천히 벚나무 아래를 걸었다.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손바닥에 닿았다. 영자는 그 꽃잎을 가만히 바라봤다. 연약하고 더섭었다. 금방 시들어버릴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벚꽃은 아름다웠다. 영자는 깨달았다. 인생도 그런 것 같다고. 짧고 더섭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영자는 벤치에 앉았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몇몇 노인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가 보였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영자는 이 평화가 좋았다.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여야 한다는 강박이 없었다. 혼자여도 괜찮았다. 아니, 혼자가 더 나았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영자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동안 그걸 잊고 있었다. 정호를 만나기 전에도 영자는 혼자 잘 살았었다. 외로웠지만 버텼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강해졌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은 혼자 먹을 테니 걱정 말라고. 괜찮다고. 수진은 곧 답장을 보내왔다. 정말 괜찮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영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정말 괜찮다고.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영자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저녁을 차렸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만들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허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영자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정호 때문에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자신에 대한 이해였다. 영자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다. 앞으로는 더 신중할 것이었다.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뒤 영자는 예전 친구 경숙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경숙도 혼자 사는 처지였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이 넘었다. 영자는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동네 찻집에서 만났다. 경숙은 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좋아졌다고 했다.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고. 영자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사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경숙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요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인데 재미있다고. 영자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고. 영자는 망설였다. 복지관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불편했다. 정호와의 기억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숙은 다른 복지관이라고 했다. 집에서 좀 멀지만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영자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수채화. 그림 같은 건 그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 수는 없었다. 정호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영자는 결심했다. 해보기로. 수채화 강좌에 등록하기로. 다음 주 화요일 영자는 경숙과 함께 새로운 복지관으로 향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조금 멀었지만 괜찮았다. 복지관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수채화 강좌는 3층 작은 방에서 열렸다. 참가자는 10명 정도였다. 대부분 60대에서 70대 여성들이었다. 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친절하고 유머러스했다. 영자는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붓을 잡았다.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이 신기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다. 영자는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강좌가 끝난 뒤 경숙과 함께 커피를 마셨다. 경숙은 영자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처음인데도 색감이 좋다고. 영자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사실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림을 그리며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빌딩들, 아파트들,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영자도 그중 하나였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인.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 매일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용기였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영자는 멈춰 서서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었다. 영자도 내일을 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호는 영자의 인생에서 한 장이었다. 고통스러운 장이었지만 이제는 넘긴 장이었다. 앞으로 남은 페이지는 영자가 직접 채워갈 것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사랑도 필요 없었다. 영자 스스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텅 빈 집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이제 이 집은 영자만의 공간이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자만의 안식처였다. 영자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오늘 그린 수채화를 꺼내 다시 봤다. 서툴렀지만 영자의 첫 작품이었다. 꽃을 그렸다. 정확히는 벚꽃을. 분홍빛이 물감으로 번져나갔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인생도 완벽할 수 없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게 삶이었다. 영자는 그림을 벽에 붙였다. 거실 벽에 걸린 아이들 결혼 사진 옆에. 그리고 결심했다. 매주 하나씩 그림을 그리기로. 이 벽을 영자의 작품으로 채우기로. 정호와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은 모두 지웠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것이었다. 영자만의 것으로.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영자는 넓은 꽃밭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고 꽃향기가 났다. 영자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표였다. 그 꿈은 아침까지 이어졌다. 영자는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68배 영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와 같은 하루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하루였다. 정호는 끝났다. 배신도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영자 자신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자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은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지는 시간이라고. 영자의 황혼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진짜 영자만의 황혼이.